안녕하십니까. CNG TV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디지털 지식마당 조영식입니다. 2018년 4월 16일 CNG TV 방송은 제조 IT 기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현재 삼성 SDS 스마트 팩토리 대외사업부 팀의 이병곤 상무님이십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사실은 요새 이제 몇 년 동안에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오늘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의 비전과 그 다음에 그동안 해오셨던 다양한 그 사례를 가지고 예.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이제 요즘에 뭐 4차 산업,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뭐 작게는 뭐 IoT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래도 삼성 SDS에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도 있지만 이제는 대외 사업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화면을 보면은 이제 프롤로그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방송 저 먼저 소개 좀 간단히. 예, 소개 좀. 그래서 예. 저는 삼성 SDS에 근무하는 이병곤이라고 하고요. 저는 대사업팀을 맡고 있고요. 저희가 소속 조직은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라고 해서 별도 저희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를 만들어서 작년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의 전문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전부터 저희 MES 뭐 사업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MES나 PLM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걸 저희들이 집대성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사업부를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삼성에서 근무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 그전에는 미국이나 해외 업체에 있으면서 주로 저희들이 많이 했던 부분은 MES. 예, 공장 자동화 뭐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저다 보니까 약간은 좀 삼성의 자체 인력보다는 계시던 부분보다는 조금 더 밖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 단표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사이는 저희들이 DT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듣습니다. DT라고 하는 게 저녁에 조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공장에서나 생산에서 많이 생산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뭐 테크놀로지가 보시면 될 건데 그게 요새 많이 나오는 뭐 클라우드, IoT, 애널리틱, AI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우리가 오늘 요새 얘기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장 기본이 되니까 데이터 테크놀로지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요새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프로덕트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사업의 틀을 깨고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 생각에는 아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서 아마 지향한 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있는 것처럼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은 IT 시스템, 트랜스포메이션 변환을 해야 되니까 변환한다는 얘기는 혁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많은 프로세스 혁신. 그러니까 PI를 요새 또 말씀드리면 그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업을 들여다보면 이 프로세스가 혁신돼서 만들어진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고 그게 기본으로 깔리는 이후에 그걸로 IT 시스템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조 I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사상과 연결돼서 오늘 얘기하려는 제조 I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가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이제 한 1시간 동안 예.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이제 업무 소개를 간단히 소개해달라는 걸 했었는데 제가 예.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DT라는 말들이 어느 날 이제 IT와 구분되는 말로다가 많이 나왔어요. 예, 근데 예. 이제 그 상무님께서는 IT 시대도 다 거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혁신이라는 말도 아까 나왔는데 IT 시대의 혁신과 좀 DT 시대의 혁신이 이제 좀 구분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DT로 예. 넘어가는 혁신이 아닐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의 새로운 이노베이션이 예. 요즘에 보면 그 옛날에 우리도 한 거야. 뭐 다 옛날에도 있었어. 예.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것을 앞장세워준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저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이노베이션이 일어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정의가 뭐냐면 기업에서 필요한 업무 외에 반복적인 수행이거든요. 반복적인 수행하는 업무를 만들어 놓은 게 프로세스라고 보면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다 필요합니다. 월급 줘야 되고 예. 생산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는 건 똑같은 과정이지만 네. 그것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있던 디테일한 걸 이용하고요. 네. 그걸 이용해서 그것이 구현돼서 만들어지는 게 IT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본은 똑같은데 네. 어떤 기술과 어떤 테크놀로지를 기술을 가지고서 혁신을 시키냐가 요새 얘기하는 것의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이 이제 그 서서히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옛날에 이제 컴퓨터라는 거가 돼 있고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한 10년 전서부터 스마트폰 뭐다 보니까 여기도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보면은 스마트 프로덕트, 스마트 서비스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좀 깊이 들어가시죠. 예. 자, 사실은 저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한 50명에게 들으면 다 다른 말을 들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스마트 팩토리 그러면 웬만한 개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여기서 말하는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삼성에서 좀 차별화를 가져가고 네. 싶은 분야가 하나가 맨 마지막에 단계에 있는 제조지능화 단계입니다. 제조지능화 단계라는 건 뭐냐면 공장이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공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요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듣는 예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그 큰 공장에서도 작업 없이 전부 다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가 제어를 공장 스스로가 알아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인적 개입이 없이 움직이고 장비가 알아서 자동으로 제어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지능화 단계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먼 미래 같이 보이지만 네. 저희들이 볼 때는 제조지능화 단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궁극적인 레퍼런스 모델을 놓고서 거꾸로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생산 자동화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생산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장비를 자동화시키고 사람이 투입돼서 사람 대신 반송을 시켜주는 부분이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반송의 자동화, 그 다음에 생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기능들은 두 번째 단계, 데이터 기반의 생산 분석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첫 번째 단계 아주 쉽게는 정보 자동화 단계.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설비를 온라인화시키고 자재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런 단계는 정보 자동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세 단계, 정보 자동화, 생산 자동화, 제조 지능화라고 하는 세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제조 지능화라고 하는 단계를 지향을 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중에 이제 이네이블러라는 말을 썼어요. 이네이블러라는 말은 이제 PDM 같은 데도 많이 쓰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뭐 아웃풋이 없더라도 네. 뭔가 어떤 조직이나 어떤 걸 도와주는 건데
요 이네블러에 보면은 여기 5가지의 이 커다란 영역은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이네블러가 도와준다는 의미도 네. 있고요. 저희들이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걸 쓴 거는 뭐냐면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패턴. 그러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를 추진하시는 분이나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 구현했던 분들을 들여다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이 기술이나 패턴들이 있게 되고 5가지 기술들을 묶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첫 번째가 연결, 모든 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여기 뭐 표준화라고 돼 있는데요. 연결해서 제가 표준화를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떻게 하면 표준화된 상태로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시화시켜서 보여줄 것이냐. 뭐 모바일을 이용한다든지 3D로 보여준다든지 가상현실로 보여준다든지 이런 가시성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가시성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 감지라고 하는 요새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런 여러 가지 통계 기법들을 이용해서 분석과 예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제어. 구체적으로 룰 베이스를 컨트롤한다든지 어떤 디스패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어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운영 최적화.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최고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뽑아내기 때문에 운영 최적화를 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패턴과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5가지가 다 한꺼번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결, 가시성, 분석까지만. 어떤 경우에는 분석한 다음에 제어하고 운영 최적화 단계까지. 이런 식으로 5가지의 요소들이 또는 이런 이네블러들이 서로 간의 조합을 이루어서 공장을 바꿔내고 공장에서 혁신을 해 나가는 아까 말씀 프로세스 혁신을 할 때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혁신을 해 나가는 것들이 이네블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5대 영역이라고 나누셨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그 삼성 스마트 팩토리의 커다란 전략이겠죠, 이게? 예, 전략일 수도 있고요. 예.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만든 것에 대한 어떤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네네. 저희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이거는 보면은 이제 뭐 설계, 네. 그다음에 이제 수명 공정, 네. 그다음에 R&D 최적화, 네. 그다음에 이제 생산 실행, 네. 자산 관리, 뭐 그 굉장히 전체가 다 망라가 되어 있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장표는 저희들이 이제 고정 안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브레인스토밍을 했습니다. 과연 스마트 팩토리나 방향의 지향점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 거냐. 그러니까 전체의 제조 공정을 본다면 제 설계부터, 그러니까 스마트 디자인한 설계부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하는 단계. 그다음에 설비를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이냐. 그다음에 스마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과거의 트레디셔널한 MES. 그다음에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트레디셔널 자동화. 이렇게 5가지의 영역을 커버를 해야만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 전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 STS가 쓰는 브랜드 네임은 넥스프렌트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테크놀로지에 해당되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렇게 5가지 영역을 나눠서 솔루션과 저희 오퍼링 또는 저희 생각,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너무 야심차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삼성에서 저런 걸 만드는데 한 30년 걸려서요. 저는 각각의 분야의 걸 이제 저희 원래는 MES, PLM 이랬다가 합쳤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많이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하나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조에 관련된 모든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연결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며 사람에 의한 변동 요소를 최소화하여 운영 최적화를 지향하는 공장이다. 굉장히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뭐 실시간 연결하는 것까지 설명드렸고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뭐 당연하겠죠. 근데 세 번째에 있는 사람에 의한 변동 요소 최소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라는 것이 상당 부분 사람이 개입되어야 되는 과정이고 사람들이 있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빼자는 문제가 무인분해에서 사람을 빼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사람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변동 요소를 최소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균일성을 유지할 것이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운영 최적화를 지향하는 공장. 이게 스마트 팩토리 저희들이 만든 정의인데 그런 것이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 하여튼 뭐 요거는 그 삼성의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가 되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예. 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나와서 이제 실시간 연결. 그 모바일이라는 거가 IT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뭐 이럴 때에는 이제 모바일이라는 거가 굉장히 새로운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면은 뭐 과제 관리나 협업 관리, 도면 관리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솔루션들이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새롭게 그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요새 국민들이 다 모든 국민이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때 업무에 쓴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 생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연락처를 접속한다든지 그다음 받고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이제 포인트는 이런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가능하다면 업무 영역에 더 많이 적용을 시켜보자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의 기능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는 우리가 그냥 모바일을 이용해서 한다기보다 또 하나 보면 가장 쉽게 전문가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디오를 쓰든 음성을 쓰든 메시지를 통하든 또는 실제적으로는 공장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과 무전기를 통하든지 그 작업자들 간의 사용자 간의 소통을 스마트폰으로 집대성을 시킴으로써 빠르게 현장에서 실시간에 있는 담당자를 연결시키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모바일이 가지고 있는 그 화면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별도의 시스템을 보지 않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게 되고 밑에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많은 디바이스를 서로 카메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함으로써 모바일을 현장에 적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게더링하고 실시간으로 회사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는 또 여기도 오늘 예를 드는 것처럼 PLM도 과거의 PLM을 뭐 별도로 끝난 다음에 별도로 과제를 넣는 게 아니라 모바일에서 과제 진도 관리라든지 도면 관리, 도면도 모바일로 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더 빠른 시간 내에 실시간으로서 업무를 현장을 적용시켜, 아까 치면 실시간 연결 사례가 되겠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의 모바일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 공장의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것입니까, 요 라이프 사이클? 이거는 저희가 또 하나 뭐 실시간 사례로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게 원래 말씀드린 BIM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해서 실제로 설계 과정, 그 현장에서의 이런 과정들을 어떤 컴퓨터화 하드화 시키자 이런 것들이 어떤 BIM이라고 많이 아시겠지만 하셨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실시간 사례로 들었냐면 우리가 만드는 BIM 또는 그 3D 오브젝트를 실제적으로는 어떤 공장, 어떤 기업에서는 실시간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내가 들어가는 그 도면이나 들어가는 시공 과정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체크해 나가고 실시간에서 도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크게 보면 뭐 디지털 트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건설 공장에서도 시공 단계 건설 과정에서도 3D 도면을 3D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용을 함으로써 실시간으로 건설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현장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파이프 컵이라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3D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추후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요걸 이용해서 레이아웃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실시간에서 실제적으로 3D 오브젝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3D 오브젝트가 뭐 연구실이나 캐드 시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도 이제는 3D 기반으로 현장에서 실적 체크하고 훅컵에 대한 시뮬레이션하고 그렇게 하고 진도 일정 관리도 3D 형태로 함으로써 실시간으로서 3D 오브젝트를 이용한 실시간의 사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현장에서도 이 3D 오브젝트를 직접 이용해서 현장에 대한 관리를 실시간화하자. 이게 실시간 연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하면은 이제 그 레이아웃을
좀 쉽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요?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가 다 3D 그 개체로 다 갖고 있으면은 굉장히 빨리 대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다 보니 불필요한 작업들을 줄일 수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일정 관리. 이럴 때 이 3D 오브젝트를 이용한 관리가 됨으로써 더 빠르게 건설공사라고 하는 자체가 암묵지가 아니라 정보를 더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기 위한 중요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있잖아요. 그 MES 중에도 보면은 이제 좀 고급은 레이아웃 그 디자인 이것까지 있는데 이제 간단한 것들은 그 현장에 있는 관리만 하게 돼 있는 거고 그러는데 이것들을 다 해서 공장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이제 그 개념으로 좀 발전시킨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모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 R&D 대시보드 같은 것들은 계속 많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R&D 대시보드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뭐 개발하는 그 리더가 딱 보고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디멘전 있게 알아야 되는데 좀 기존에 있었던 거와 조금 차별화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여러 가지 대시보드가 있는데요. 이 저희 PLM 오늘 캐덴 그래픽스가 하시는 거라서 PLM의 어떤 대시보드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거죠. 옛날에는 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체 개발, 자신만의 리그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개발에 대한 챌린지가 두기 시작한 거죠. 자, 당신이 개발하는 제품이 과연 양산이나 여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고 코스트는 어떻게 되나. 여기 있는 것처럼 KPI가 있는데 일정, 가격, 품질, 그다음에 성과. 이런 여러 가지 KPI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개발 활동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게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차별화 두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실제적으로 경영자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PLM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SCM, MES, ERP 쭉 연결해서 정보를 아주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개발이 그 하나에 들어갈 그 하나의 일부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대시보드는 아주 그냥 개발에 대한 과제 관리나 개발에 대한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과 다른 기타 시스템이 연결이 되고 이런 연결된 여러 가지 다양한 어스펙트, 얘기하면 다차원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게 예를 들면 개발 과제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양산에서는 어디에 컨트리뷰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생산법인 다 각자의 개발법인, 생산법인, 판매법인 여기서 어떤 개발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학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이걸로 운영 체계를 만들고 관리 체계를 만들므로써 R&D에 있는 정보를 다른 시스템과 연관해서 회사가 실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회의체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제 뭐 많을수록 점점 좋아지는데 이제 그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요새는 그냥 그 사용자들에게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러나요? 딱 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게.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 뭐 대시보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이런 거는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이미 공장에 가보시면 많이 대시보드가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점 하나는 이 DT라든지 이제 이 스마트 공장이 되게 되면 저는 인테그레이션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아까 비슷한 얘기인데요. 다차원 성과 분석과 비슷한 얘기지만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 기업을 가면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시보드가 한 4-5개 있습니다. 그 안에는 보면 단순히 SCM에 대한 정보, MES 정보, 이런만 ERP의 정보만 아니라 그것이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경영자가 필요하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밸류 에디드 된 그런 그쵸. 가공된 거라는 거죠. 그쵸. 한물 나가서. 네. 그러니까 점점 서머리하고 여러 가지 어스펙트를 보여주고 거기서 드릴 다운을 하면 거기에 뭐 생산 법인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통합된 대시보드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이제는 과거에 한 가지 정보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회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IT 시스템들을 모아서 어떤 프로세스 기반의 의사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의한 변동의 최소화 사례.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엔지니어 지식 시스템 구축. 이거가 실질적으로 이거가 프로젝트가 있었던 건가요? 예, 이미 많은 기업에서, 많은 기업은 아니고 몇 개 기업에서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거의 의도는 원래는 사람에 의한 변동에 최소화하기 때문에 원래는 제조나 생산, 자동화 뭐 이런 쪽에서 당연히 사람에 의한 변동을 최소화시켜서 설비가 또는 사람에 의한 바뀜이 아니라 설비의 스스로에 의해서 진단되고 운영되는 예가 되겠는데 제가 여기 든 예도 똑같이 PLM에서 사용하는 예입니다. PLM보다는 회사 전체의 얘기가 되겠죠. 네. 과거에는 이제 전문가가 모든 게 판단을 가지고 했다면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식화하자, 체계화하자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들이 AI나 있는 것을 쓰려고 예를 들어드린 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을 또는 로그 파일 이런 거 해서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들을 사용합니다. 패턴을 찾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연어 처리, 상황 인지 컴퓨팅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문서의 정보를 우리가 사람의 개입이 없이 자동으로 추출한 다음에 그걸로 지식화를 시키는. 그래서 크게 보시면 사람에 의한 지식 서비스, 사람의 지식을 넣어주는 방법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통해서 지식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설비 에러를 조치해준다든지 개발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든지 품질 이슈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게끔 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일단 뭐 구글처럼 비슷한 창에서 치면 유사한 문제를 쉽게 찾게 만들어져서 버블 형태로 보여져서 내가 어떤 심텀을 넣어주면 가장 가까운 원인과 해당된 문제점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원인 비슷한 운영을 찾으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핵심만 요약해서 보여줌으로써 쉽게 그 문제에 접근하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박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챗봇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화형으로 문제를 풀게 만들므로써 전문가들의 개입이 없이 이런 지식이나 이런 것을 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새롭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식 체계를 구축했다기보다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AI 문서들을 그걸 이제 지식화 시킬 때 이제 이런 AI 기법들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삼성그룹 안에서는 아마 AI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런 커널이나 이런 거는 뭐 공동으로 사용을 하겠죠? 예, 저희들이 이제 AI에 대한 것은 플랫폼 형태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형태로 사실 AI가 어떻게 보시면 빅데이터 중에 분석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분석이 통계적 분석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머신러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AI를 위해서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 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되어 있는 기본의 패턴들을 적용을 해서 저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건 마찬가지. 파이썬을 쓰든 워크프로를 짜든 프로그램 마찬가지인데 그때 저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더 쉽게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걸 지식화 시켜내가는 그런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옛날 IT와는 좀 완전히 다른 요새 많이 듣는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 포인트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바일이나 3D나 그다음에 AI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테크놀로지라는 부분이 그냥 밖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적용되고요. 제가 볼 때는 과거 한 3, 4년 동안에는 벌써 굉장히 많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서 저런 기술에 의해서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제 옛날에는 어떤
그 하나의 솔루션들이 굉장히 각자 막 발전돼 있잖아요. 저희 보면은 네. 뭐 EDM이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뭐 이런 PC 이런 관련. 것들이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저렇게 종합적으로 AI가 이제 주역이 돼버리고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AI라고 하는 자체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뭐 옛날부터 말씀드렸지만 엑스퍼트 시스템에 시작해서 AI가 있었는데 그걸 왜 현재에 와서 아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컴퓨터 파워가 좋아진 거고 뭐 GPU를 쓰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방법이 좋아졌고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 거고요. 근데 그런 기술들이 점점점 저희들이 가까이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예를 들면 요새는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거기도 AI까지 적용이 돼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이 우리가 아주 손에 잡힐 수 있는 데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도만 하면 그런 기술들을 아주 현장에다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세대가 오고 그걸 할 수 있는 컴퓨터 파워가 이제는 제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PDM도 맨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불필요한 시간에 많은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뭘 만들어서 놨는데 그걸 찾는 시간, 그 일을 했는데 똑같은 거를 해놓고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네. 이제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와서 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생산성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네. 그리고 정확한 결정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가능한 좀 많이 하고 네. 뭐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R&D 통합 요거는 또 어떤 것인지 좀 그러니까 운영 최적화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는데 네. 저도 여기 또 이제 PLM 쪽의 사례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아시다시피 이제 운영 최적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크면 이제 회사가 실제적으로 지금 모든 회사는 R&D 센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로 전 세계가 R&D 센터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리소스를 잘 협업을 하고 리소스의 최적화를 찾아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PLM에서는 이미 많이 오래전부터 했지만 과제 관리라고 하는 네. 자체가 과제 관리라고 하는 자체가 과거에는 하나의 R&D 센터가 전사적인 과제 관리를 함으로써 해외 연구소든 해외 법인이든 본사든 하나의 과제 관리 시스템으로 전체 R&D 과제를 관리하게 되고 그 R&D 과제에 들어가고 있는 리소스들을 관리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쉽게 찾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과제 관리를 그런 식으로 센츄럴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협업 과제를 만들기 쉽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 R&D 개발에 대한 운영 최적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실제적으로 싱글 R&D 협업 저는 어떻게 보면 싱글 소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R&D의 정보의 체계를 하나의 소스에 집어넣고 그걸 같이 공유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R&D 리소스가 최적화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는 거죠. 이게 저기의 싱글은 아니죠? 그 삼성에서 사용하는 그 싱글. 그건 아니죠? 그거 같은 뭐 근데 비슷한 개념이죠. 싱글 소스라는 거가 예. 이제 왜냐하면 싱글 소스를 해야지 한쪽에서 이제 문서의 형상 관리나 지식의 변경 관리가 일어났을 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면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면도 보고 마실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삼성의 시스템을 표현할 때 싱글의 인테그레이션, 싱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우리 저희 IT 시스템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문자로 써가지고 이게 뭐 그 싱글인지 아니면은 이제 진짜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싱글 소스를 얘기하는지. 근데 저가 이제 크게 보면 절대 이제 삼성에 보시면 알지만 ERP는 저희들이 싱글 인스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전 세계의 ERP가 싱글 인스턴스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ERP는 싱글 인스턴스. SCM은 저희들이 싱글 체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체인으로 묶여가지고 뭐 부품 공급이나 판매나 이런 것들이 다 싱글 체인에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PLM은 싱글 소스라고 하나로 표고. 저희가 MES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싱글 플랫폼. 플랫폼. 왜냐하면 전 세계 어느 공장을 가든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시스템이 ERP, SCM, PLM, MES가 단일 체계, 전 세계가 그렇게 운영 최적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뭐
사실 오늘 예제는 저희들이 PLM 예제를 갖고 왔는데 이것 말고라도 뭐 ERP, SCM 이런 그 MES가 다 이런 운영 최적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싱글 체계로 묶여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하나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밑에 보면 화면 가속, 파일 가속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시스템을 이제 싱글 소스 센처에 관리를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은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IT 시스템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UI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UI는 화면 가속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마치 시스템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용해 줘야 되고요. 파일 알다시피 캐드캠이라든지 R&D에서 얼마나 많은 파일이 왔다 갔다 합니까? 파일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파일 가속 통해서 전송을 시킴으로써 그 불편함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편함을 없애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유저의 사용자의 불편함을 없애줘야만이 R&D의 싱글 소스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좀 보면 이제 프로세스의 체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프로세스를 잘 그렸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외 연구소와 본사는 이렇게 협업을 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그려놨지만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IT 시스템이 그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사용하는 유저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PLM이나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PLM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국내면 몰라도 이제 그러버리면은 이제 여기가 낮이면 거기가 밤일 수 있고 그렇죠. 시간 차이가 굉장히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면 날짜도 차이가 나고 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한 프로세스가 정해졌다면 IT 시스템을 개발할 때 유저 리퀘어먼트에 따라서 IT 시스템에서 이미 그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나 타임 디퍼런스가 있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연결 체계가 있다면 그런 걸 감안할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래서 IT 시스템들은 유저 요구 사항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 그래서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이 연관돼서 원하는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지껏 이제 들었던 얘기들은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이제 꿈이에요. 사실 네. 드림이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연구소와 해외에 있는 디자인과 막 그 연결되고 네. 사실 지금 이제 뭐 요새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그런 것들의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거가 아주 잘 돼 있는데 네.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그 어떤 기업이 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다가 네. 이제 지금 이제 중국 기업 같은 데서 이제 국내 시장에 맞습니다. 네. 이제 돈을 벌다가 갑자기 이제 전 세계 몇백 국가로 나누면 네. 그 각 회사 그 나라마다 레귤레이션도 다르고 네, 뭐 디자인 가격 이런 걸 굉장히 다르게 할 때 네. 굉장히 한번 그때 이제 기업의 위기가 온다. 네. 갑자기 무조건 많이 판다고 그래서 네. 그 수익이 이제 뭐 따라서 굉장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다양한 나라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스마트폰도 뭐 삼성도 그렇고 뭐 전 세계로 다 있는 회사들이 네.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예, 예. 그 모델도 엄청나고 맞습니다. 예. 뭐 북미에서 파는 모델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대자동차도 문제고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SDS나 IT 회사가 저런 데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네. 좀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아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당연히 SDS가 도와드리려고 예, 예. 문자에 나왔고. 근데 굉장히 이제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실 때 굉장히 크게 하고 뭐 다양하게 하면은 사실 좋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거를 하면서 오는 어떤 힘든 점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걸 이제 만들려면 만드는 시스템 안에는 프로세서가 담겨야 되고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IT 기술을 이용한 혁신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에도 파일 가속이라든지 화면 가속을 테크놀로지를 설명드린 이유는 그게 없었다면 프로세스의 일부가 안 됐겠죠.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가 원하는 건 나는
그 프로세스 예를 들면 작업자 A는 본사가 뭐 어프로브를 해주면 B라고 하는 작업자가 즉시로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기술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가동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IT 시스템을 만들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 이런 프랙티스들을 이런 그런 좋은 프랙티스들을 녹여서 사실 저기 제품 있지만 저희들이 제품화 하느냐 솔루션화 하느냐가 저희의 목적이에요.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이 제품화되어 있는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올렸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는 많은 유저들이 그 똑같은 피처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이 운영 유지 보수를 최소화시켜서 그래서 가능하다면 기능들을 실제적으로 사용했던 불편함들을 프로세스로 담고 프로세스가 녹여져 있는 IT 시스템을 만들어서 솔루션화 시키고 그거를 클라우드화 시켜서 실제적으로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이제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여기엔 관계가 없는 질문인데 SDS도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이 있나요? SDS는 현재 자체 아직 뭐 클라우드 사업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대외나 여기에 크게 뭐 그 제공을 할 만큼 광고를 할 만큼 수준은 못 되고요. 하지만 굉장한 수준으로 기술적 수준으로는 이미 기술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기가 말씀드리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자체 클라우드보다는 저희들은 어쨌든 소프트웨어를 SaaS 형태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클라우드 인프라가 되더라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플랫폼은 뭐 그 아마존도 되고 오라클이나 뭐 이런데 애주라 뭐 이런데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커머셜하게 어디를 선택할 거냐는 건 좀 저희들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뭐 예를 들면 현재 저희들이 크게 좀 보고 있는 플랫폼은 뭐 현재 더존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제조 시스템은 웬만큼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이런 제조기업의 시스템을 지원하다 보니까 뭐 원래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목적이 있었는데 목적보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PLM이다, MES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약간 고민을 해봤어요. 과연 제조기업이 어떻게 해야 1등을 하느냐,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느냐. 제가 볼 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만들까입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회사가 먹고 살고 진행할 수 있느냐. 뭐 물론 그 PLM이 중요하겠지만 PLM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만들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만들까 결정이 됐으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만들어야만 하느냐 이런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건을 만들지만 어떤 양만큼 언제까지 만들어야 될지 알려주면 회사의 실행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ERP나 뭐 APS나 그런 어드밴스 프로덕션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업에다가 언제까지 얼마만큼을 만들고 언제까지 만들어라 이거 해답에 대한 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MES를 하거나 SCM을 하거나 중요한 문제는 회사가 혼자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필요한 자재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세 번째 질문에 훌륭하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는 IT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최고의 품질을 유지할 까 이게 중요한 것이 유지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최고 품질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IT 시스템, 그 자동화가 들어갈 거고 해당된 설비 관리가 될 거고요. 이런 시스템들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될 거고 맨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5가지 질문을 이런 IT 시스템들을 이용해서 훌륭하게 답할 수 있으면 그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제조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5번째는 뭐 다음에 나옵니까? 5번째는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5번째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최저 비용으로 간다는 얘기는 사실 궁극적인 저희들의 해답은 제가 다른 장표도 있지만 해답은 뭐냐면
회사가 절약할 수 있는 모든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됩니다. 총체적인 원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PLM부터 모든 시스템, 이렇게 계속 큰 박스를 친 겁니다. 전체의 IT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사가 최저의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죠. 제조기업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원가를 못 맞춰주면 그건 회사가 망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 IT 시스템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연결하고 어떻게 하든지 회답에 이런 질문에 잘 대답을 함으로써 그 기업들이 가장 싸게 좋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시에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IT 시스템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IT 시스템 오래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이 자체가 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네. 망각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끝에 거의 이제 결론에 다다라 했는데, 삼성 SDS 컨설팅 구축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위한 전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혁신, IT 구축, 요거에 대해서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설명을 강조드렸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 말씀드린 IT 시스템과 그다음에 거기에는 혁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첫 번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단순히 IT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따라가는 프로세스 혁신이 따라가야 되고 그 프로세스 혁신과 IT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되는 저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너무 우리가 지금 보면 자동화, IT 시스템 구축 뭐 이런 쪽에만 좀 너무 추정이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 혁신, 우리 아까 말씀은 약간 보면 저차원적일 수 있지만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혁신시켜서 표준화시키고 만들어낼 것이냐가 얘가 동반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 프로세스 혁신과 IT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SDS는 거기에 관련된 뭐 컨설팅, 구축, 운영, 전반적인 업무, 스마트 팩토리 업무를 아주 전문으로 지원해주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원하신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제조업에 이제 재조명을 하는 건 좋은데 갑자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갑자기 이제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공장만 뭐 자동화하고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 설명해 주실 거니까 아니 배첨으로 가져와서 설명하려는데 아까 말씀대로 좀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글로벌 제조기업을 여러 가지 도와다니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시간이 있으시면 하려고 했던 건데 잠시만 설명드리면 글로벌 제조기업을 여러 가지 봐봤는데 특징적인 한 7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씩 읽어보면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까지 원합니다, 언제까지 합니다 하면 하는 애인데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타고난 원가 경쟁력. 원가 경쟁이 좋았던 거고요. 그럼 제품이 우수하다.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우수성. 네 번째가 사실 딴 데서 말 안 하는 얘기지만 저가 하는 것이 발전적인 균일성. 아주 균일한 이 성과를 내는데 그게 발전적이더라는 거죠. 생산의 볼륨도 예를 들면 뭐 10만 개를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가 조금 있으면 15만 개, 20만 개. 발전적으로 회사가 만들어낸 생산품도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트레이서빌리티. 그다음에 적기에 대한 이게 여섯 번째가 중요한데 적기에 대한 투자. 마지막에 투자를 했다면 그거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포인트를 하려고 싶으면 이런 제조 기업 경쟁력은 여기 있는 것처럼 프로세스와 IT 시스템들이 결합이 돼서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앞에 있는 이런 경쟁력을 서포트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세스와 IT 시스템의 결합. 이게 저 생각에는 기업들이 이제 궁극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지향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좀 철학 좀 깊이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게 이제 한 줄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커다란 뭐라 그러나 기둥이 아닐까 이런 저기가 되는데 또 이제 프로세스 혁신과 IT 시스템의 규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제조기능을 가지는 기업들을 보면
프로세스 혁신과 IT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몇 가지 특징성이 있더라고요. 네. 자, 프로세스 혁신할 때는 일단 표준화합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는 게 단순히 업무에 반복된 업무를 정리한 거니까 그냥 그걸 아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항상 기업은 표준화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표준화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질성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 5가지 다른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5가지 다른 종류를 별도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아닌데요. 한 프로세스 안에서 그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들고 항상 변화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반드시 결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기업과 비교했을 때 선두적인 차별성을 프로세스 내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프로세스가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원하는 IT 시스템들은 아까 설명드렸던 글로벌 수준의 싱글 시스템을 지향을 해야 될 것 같고 프로세스 변화에 유연성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기술적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 IT 시스템 자체가 제조 환경의 수준에 맞게끔의 안정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매일 죽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이라면 24시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안정성이 제공되어야 되고 맨 마지막은 그 IT 시스템에 반드시 가져야 될 거는 참여하는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가시성들이 IT 시스템 내에 녹여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특징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만이 궁극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가 원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동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이제 그 하드웨어 중심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굉장히 그 인사이드 쪽을 많이 말씀하시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 네, 별점을 하시 넣는데 아직 뭐 그냥 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려고요. 저희들이 연결성, 가시성, 분석의 즉 제어, 운영 최적화 이렇게 5개 이네이블러를 묶어서 공장을 하게 되면 사실 스마트 팩토리의 모습은 물건이 자재가 들어와서부터 완제품 나갈 때까지 전체의 과정들을 아까 말씀드린 IT 기술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과시성을 만들어주고 분석 예측하고 제어하고 운영 최적화가 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궁극적인 이미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튼 뭐 어떤 거든지 앞으로 10년 정도 안에 이제 그동안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공장들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또 한 단계 오랜만에 또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질문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많이 알 수 있는 저희가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남은 시간 동안에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인사를 해주셨고, 자 질문들 계속 좀 해주세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전지호님은 구축 후의 운영은 상주인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원격 위주의 유지 보수인가요? 그것도 또 좀 재밌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자 아시겠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 공장 옆에서 공장을 있어야 되니까 공장에서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장을 관리해주는 운영위원이 있어야겠죠. 근데 저희들이 사실 이 중소기업들하고 이렇게 많이 저희 만나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운영위원입니다. 그렇죠. 그 인건비를 감당을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크라우드를 돌리고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로 하시게 되면 사실 운영인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공장 내에서 IT 기기나 그다음에 표준화를 시키기 위한 인력들은 일부 있어야겠지만 그런 인력을 제외해 놓고는 운영 인원들은 다 창조 인력이 없이 아마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해야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시스템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옛날 PDA 폰에 비해서 굉장히 세상을 바꾼 이유가 굉장히 쉬웠다라는 거 직관적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이제 좀 교육 없이도 받을 수 있고 이래야지 되게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인터페이스가.
그다음에 정의엽님이 제주 IT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회사 문화도 같이 변화해야 되고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네, 뭐 당연한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경험 네.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저희들이 이제 회사 문화의 변화보다도 그러니까 아까 강조드렸지만 그 프로세스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IT 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현장에 있는 공장에 계신 분들이 내가 만들어놓은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프로세스의 오너십을 반드시 공장에 계신 분이 가지셔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분이 적어도 프로세스 오너는 이 프로세스는 내 거다. 아까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혁신을 시키기 위한 것은 저희 같은 뭐 컨설턴트가 제공해 줄 수 있겠지만 기업 문화에서 제가 볼 때는 경험상 해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는 회사가 일단 프로세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그걸 오너십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혁신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기업 문화에 큰 변화로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외국 회사도 다녀보고 뭐 외국의 국내 회사, 한국 회사 이렇게 다녀봤는데 한국에는 좀 회의를 할 때 자기가 무슨 문서 이런 걸 안 읽고 와요. 예. 그러니까 회의가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뭐 많이 IT 시스템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걸 쓰는데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 많이 생기면 좀 자기가 좀 생각을 와서 거기서 회의는 결정만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몇 시간 동안 회의하고 뭐 딴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나라의 좀 뭐랄까 그게 좀 약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뭐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그 SCM에 관련된 뭐 이렇게 서프라이 체인에 관련된 미팅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 뭐 한 100명 이상의 임원들이 1시간 만에 다 끝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게 다 시스템 위주로 시스템을 띄워놓고 문서가 없었어요. 문서 없이 시스템에서 이슈만 가지고서 이런 이슈는 어떻게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아까 설명드렸던 대시보드 예를 몇 가지 뭐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이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회의가 운영되고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결정이 되는 그런 아까 말한 기업 문화도 비슷한데요. 그런 문화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재명님은 플랫폼이 삼성 내에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솔루션으로 판매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뭐 당연히 제가 오늘 지금 넥스플랜트는 외부에도 판매되고요. 솔루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타겟이 어떤 규모의 기업인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사실 그 뭐 대기업, 중견기업 뭐 다 내부로도 쓰기 때문에요. 저희 솔루션이 대부분 내부로도 쓰기 때문에 대기업도 쓰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도 합니다. 하지만 요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저희 이제 아까 말한 크라우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부터 이제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군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지영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스마트 팩토리 시작점인 센싱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표준화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동화 개념이 적용되다 보면 오류에 대한 보정 등 구축할 때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자동화도 아까 말씀드린 자동화를 이제 PLC나 머신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제 구현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계시면 그렇게 구현을 하기 전에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인가를 봐야 될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그러다 보니 이 표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가능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비정형 데이터 뭐 이런 것도 그걸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아까 말씀 커넥터빌리티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데이터의 타입별로 또는 데이터의 종류별로 표준화를 시켜서 전체에 대한 좀 액세시빌리티 내가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는 걸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이 자동화에 대한 사업의 성공에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 체크리스트라고 보는데요. 데이터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수집하겠다는 전체 그림을 그리시고 그걸로 설비 자동화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기업들이나 그동안 이제 PLM이나 ERP 이런 걸 하면은 그동안에 들어와서 뭐 이렇게 해주고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 나중에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뭐 이렇게 그 자기가 아까 표준화하는 것들의 비용이 절감하다 보니까 그 현업에서 하는 사람들이 표준화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정리가 돼서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보통 표준화라고 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는 고객 엔드유저가 직접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표준화라고 하는 것은 일적으로 맞춰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모든 제조기업이 똑같이 표준화된다. 좋은 얘기일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차별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A, B 회사가 있는데 똑같이 표준화해버리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일정한 수준의 커스터마이징을 하셔야겠죠. 물론 기초가 표준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럴 경우에 좀 표준화라고 하는 커스터마이징이나 그 회사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표준화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제공합니다. 그 템플레이트 안에는 아까 예를 들면 데이터의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표준화를 설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요. 그것들이 이제 어떤 경우는 아까 말 크라우드라든지 표준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좀 규모가 큰 회사는 표준화를 위한 차별성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보려면 어떤 식으로 뭐 접근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꼭 SS만 아니라 전문가의 집단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IT 시스템에 대한 접근보다는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바꿀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시게 되면 IT 시스템에 대한 효과가 훨씬 좋아지고 IT 시스템을 도입으로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도 뭐 설비 표준화 데이터를 그냥 붙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고서 설비를 인터페이스 시킬 것이냐는 얼마 안 걸립니다. 차이가 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차이밖에 안 나면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좋으실 거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들하고 연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영규님은 이런 좀 질문을 하셨어요.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메인 설비나 서브설비로 나눠 설명이 된다면요. 뭐 이런데 질문이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많이 신뢰를 가지고 반도체는 뭐 메인 설비나 서브 설비 포함해서요. 전 설비가 다 100% 설비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삼성전자가 그게 이제 반도체 부분이 있고 셋이라고 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핸드폰 그 뭐 냉장고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 그 셋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저희들 그러니까 SS를 포함해서 저희들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의 누리 하나, 아까 설명드렸는데 4M1E에 대한 가능하다면 모든 설비나 모든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그게 어떤 반도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일단은 공장을,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이유가 투자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다면 그 설비를 어떤 식으로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아마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의 외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손세진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었어요. 대기업의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PLM, ERP, SCM 연계해서 하나 시스템을 만드는 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코끼리 심장을 턱에 넣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소기업에 최적화되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없나요? 저도 이제 MES 오래 했고 PLM도 옆에서 지켜보고 해봤지만, 궁극적으로는 대기업용이냐 이게 중소기업용이냐 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한 100가지가 있다면
중소기업은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게 뭐 대기업용이다, 중소기업을 사용 못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한 발짝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할 거고 어떻게 표준화를 시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몸에 맞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업, 대기업은 예를 들면 MES 시스템 하나 운영시키는데 뭐 개발자나 인사이 100명이 필요하다. 우리 100명 갖고 중소기업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한다면 조금 더 크라우드 형태로 유저를 두시고 죄송합니다. 운영 비용을 줄이고 가격을 싸게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중소기업이지만 내부 내용을 보시면 기능이 여기 100가지인데 중소기업은 10가지 정도만. 그렇지만 필요한 기능들은 다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크라우드 환경의 장점인데 그러면 어떤 기업이 거기 PDM의 5개 기능이랑 MES의 뭐 6개 기능, ERP의 한 5기능 이런 걸 그렇게 서브스크립처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사용 금액을 유저 베이스로 받지만 아주 굉장히 미니멈 프라이스로 받은 다음에 나머지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한다든지 일단은 기능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소기업이 아주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먼저 제공해 드리고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기능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걸 추가적으로 애드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진기님은 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렌탈도 가능한가요? 이건 이제 크라우드 형태이지 않습니까? 뭐 크라우드 자체가 렌탈이니까. 크라우드 자체가 렌탈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거의 뭐 질문들을 뭐 받아봤는데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도 다녀오셨잖아요. 저도 다녀오셨는데 이제 관심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뭐 내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관심이 많은데 움직임은 좀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뭐 방향은 있는데 내가 뭐 처음에 가가지고 그 크라우드로 뛰어들기에는 또 이제 겁도 나고 중소기업들은 근데 이번에 그 스마트 팩토리 컨퍼런스 하시면서 그 좀 예측이 여기 보면은 이제 들어가신 분들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중소기업이 올해 어떤 좀 전략을 이쪽 방향 스마트 팩토리에다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은지 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정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제가 아까 오늘 말씀드렸지만 프로세스 혁신과 IT 시스템 구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요약을 하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에서는 지향점이 뚜렷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무인 공장, 뭐 돈이 많이 들고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공장을 무인 자동화로 운영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술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향점을 근데 그거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뭐 대기업이 아니냐라고 보시는데 그 지향점을 거꾸로 둬야 보면 제가 사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처음 지원했던 게 86년 정도 지원됩니다. 삼성 반도체라고는 그때는 아무도 삼성 반도체가 유명하지 않을 때인데 그때 옆에서 삼성 반도체를 지원하면서 지켜보면서 그때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른 기업과 뭐가 차이가 나느냐 보면 하나가 뭐냐면 표준화입니다. 기준 정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로 좀 미래를 보시고 장기를 보신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을 많이 도와다니고 저도 많이 갑니다만 가장 필요한 게 아마 기준 정보의 표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크라우드가 그걸 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라우드를 하려면 기준 정보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가 됐든 간 스타트 하실 때 조금 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전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표준화, 기준 정보 특히 그런 것들을 올해 좀 더 보강을 하시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런 IT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더 쉽게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SDS의 이병건 상무님을 모신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거 한 2, 3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근데 구체적인 말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향점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뭐 이거 좋다, 스마트 팩토리 이거다, 뭐 스마트웨어는 뭐 자동화다, AI다 뭐 이랬는데 오늘 사실은 SDS의 어떤 분들은 뭐 SDS에 선전하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향점이 이제는 좀 한국도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지향점이 좀 그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막 이런 걸 해서 오늘 그 지향점을 나름대로 아까 우리 그 이상무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이제 비슷한 말인데 표준화라는 말인데 저는 그 또 나름대로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명확하게 뭔가 이 데이터 표준된 이 데이터는 뭐뭐뭐가 하고 누가 관리하고 뭐 며칠마다 관리가 되고 네. 이게 뭐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주인이 누구 오너십이 뭐고 이런 거에 대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는 오너십도 없고 뭐 이거가 없으면 뭐 안 된다 이거 하면 뭐 한다 이렇게 말만 맞지 사실 지금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굉장히 헤매고 있어요. 스마트 네. 팩토리가. 이거 사면 되냐, 저거 사면 되냐. 근데 그날도 와서 보니까 그 뭐 한 4,500개의 업체들이 다 스마트 팩토리라고 자기 솔루션 갖고 나왔는데 뭐 혼란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해서 한번 오늘은 뭐 SDS 솔루션을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되지만 한번 이걸 기준점으로 공부해 보시는 거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